1번 문항입니다. 학문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문항에서 정력학과 동력학, 운동학과 운동역학의 개념을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정력학이다. 자, 그리고 동력학이다. 자, 동력학은 움직임과 관련된 거죠. 정력학은 정지 상태와 관련된 것입니다. 정력학은 힘들 사이에 존재하는 평형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가속도, 자, 가속도가 일정하다든지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력학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속도가 0이 아니다. 즉 가속도가 있는 물체가 분석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력학은 정지 상태 또는 가속도가 일정한 물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반면에 동력학은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분석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 아닌 물체가 분석 대상입니다. 자, 다음으로 운동학과 운동역학입니다. 자, 운동학과 운동역학의 구분 증거가, 운동학은 힘과는 관계가 없고 운동역학은 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운동학은 힘과는 관련 없이 움직임의 기하학적인 부분, 자, 위치 변화, 속도, 가속도와 관련된 분석이 운동학적 분석이고, 운동역학적 분석은 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력이라든지 마찰력이라든지 충격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힘, 토크라든지 이런 다양한 힘과 관련된 분석이 운동역학입니다. 자, 1번 문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력학, 동력학이다. 정력학은 움직이지 않는 물체죠. 평형상태, 가속도가 일정하다. 정지상태다. 반면에 동력학은 가속도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와 관련된 분석입니다. 자, 다음으로 운동학과 운동역학의 비교 준거는 힘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운동학은 힘과는 관계없이 움직임의 기하학적인 면, 위치 변화라든지 속도, 가속도에 관심을 갖는 반면, 운동역학은 힘과 관련된 영역인 근력, 마찰력, 토크와 같은 요소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문항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인체 측정학적 요인을 연구하는 학문은 측정평가입니다. 측정평가. 다음 문항입니다. 운동역학의 주요 연구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3번 보시겠습니다. 스포츠 선수의 심리 조절입니다. 스포츠 선수의 심리 조절은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 목적이겠죠. 다음 3번입니다. 팔굽관절, 주관절을 축으로 시행하는 암컬 동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암컬 동작이 알통을 만들기 위해서 주관절을 축으로 해서 구부렸다 폈다는 동작을 암컬 동작이라고 합니다. 굽힘과 펴. 자, 그러므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견관절입니다. 견관절, 어깨 견관절, 팔꿈치 주관절, 팔목 수관절입니다. 다시 어깨 견관절, 팔꿈치 주관절, 손목 수관절입니다. 자, 이렇게 뼈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관절의 각도가 좁아진다. 자, 1번 그림에서, 자, 2번 그림으로 왔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다. 자, 관절의 각도가 감소하는 동작이죠. 이것을 굴곡이라고 합니다. 굴곡. 다시 관절의 각도가 커지는 것을 신전이라고 합니다. 굴곡과 신전입니다. 자, 외전과 내전이다. 외전은 인체 중심 축으로부터 멀어지는 동작을 외전이라고 합니다. 자, 인체가 이렇게 있으면 차렷 자세에서 팔 벌려뛰기처럼 이제 벌렸다. 1번에서 2번으로 이동을 했다. 그 가정을 했을 때 인체 중심 축으로부터 멀어지는 외전, 가까워지는 내전입니다. 자, 회전이다. 회전이라는 것은 축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회전이라고 하죠. 회선은 원뿔 모양의 돌림입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축입니다. 축을 중심으로 원뿔 모양으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자, 팔.
경관절을 축으로 회전한다든지 고관절을 축으로 원뿔 모양으로 돌리는 동작을 회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손바닥 안쪽 돌림을 회내, 바깥 돌림을 회외라고 합니다. 움직임과 관련된 용어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정리를 하실 때 전후면에서의 운동, 좌우면에서의 운동, 자, 그리고 수평면에서의 운동으로 구분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후면에서의 운동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굴곡과 신전이 있다. 좌우면에서의 운동은 외전과 내전, 그리고 어깨를 들썩거리고 내리는 거상, 어깨를 올리는 거상, 내리는 강하. 자, 그리고 수평면에서의 운동, 회전 있죠, 회전. 자, 그리고 회외, 회내. 자, 이런 부분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4번 문항입니다. 운동학적 분석의 예로 옳은 것은, 자, 운동학, 자, 우리 운동력학. 운동학은 힘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힘과는 관련 없이 움직임의 기하학적인 요소와 관련된 측면에 중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뭐 속도라든지 가속도, 자, 변위 등과 관련돼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운동학이라 했습니다. 반면에 운동역학적 분석은 분석 대상이 힘이죠.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에 관련된 분석이라 했습니다. 자, 근력이라든지 지면 발력이라든지 마찰력이라든지 충격력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힘과 관련 없는 것, 자, 운동학적 분석의 예로 옳은 것은, 자, 테니스 포핸드 스트로크에서 그린 압력, 힘이지 않습니까? 힘, 압력. 자, 운동역학적 분석입니다. 자, 스쿼트 동작의 대퇴사두근 활성도, 근육의 활성도, 힘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축구 헤딩 오착지 시 무릎 관절의 모멘트, 자, 모두 힘과 관련된 것이죠. 반면에 골프 드라이버 스윙 시 클럽 헤드의 최대 속도, 속도 나왔잖아, 속도. 자, 그러므로 운동학적 분석입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운동학과 운동역학 그리고 정역학과 동역학과 관련돼서 이번 시험에서 거의 4문제나 나왔습니다. 자, 5번입니다. 운동역학적 분석의 예로 옳은 것은, 자, 힘과 관련된 부분을 고르면 되는 부분이겠죠. 힘. 자, 축구 드리블을 하는 동안 이동거리. 힘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자, 보행시 지면 발력. 힘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힘만 차면 되는 것입니다. 자, 100m 달리기 시 신체 중심의 구간별 속도. 속도는 앞문제에서 뭐였습니까? 운동학적 분석이었지 않습니까? 멀리 뛰기 발걸음 시 발목 관절의 각도. 운동학적 분석입니다. 다음 문항입니다. 선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6번 문제와 7번 문제의 경우는 선운동과 각운동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운동의 종류죠. 운동의 종류는 크게 선운동이 있고 각운동이 있습니다. 각운동. 자, 그리고 선운동과 각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운동이 있습니다. 복합운동. 자, 그럼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운동. 자, 선운동입니다. 자, 선운동은 크게 직선 선운동이 있고 곡선 선운동이 있습니다. 자, 선운동이 뭐냐? 인체의 무게 중심이 직선으로 움직이는 직선 선운동이 있고, 인체의 무게 중심이 곡선으로 움직이는 곡선 선운동이 있습니다. 곡선 운동. 자, 선운동은 두 가지 종류다. 직선 선운동과 곡선 선운동이 있다. 자, 그리고 각운동이 있대죠. 각운동. 자, 각운동입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그림이 각운동인데, 자, 1번과 2번 그림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2번 그림 같은 경우는 축이 인체의 중심입니다. 인체 중심. 그러니까 내축이죠. 내축의 인체 내에 있는 내축에 의한 회전 운동이고, 자, 이것은 인체 바깥에 있는 철봉의 대차돌기니까 인체 바깥에 있는 외축에 의한 회전 운동입니다. 자, 회전 운동은 두 가지다. 내축에 의한 회전 운동,
외축에 의한 회전이 있다. 자, 그리고 점프해 가지고 터크 자세를 통해서 입수하는 동작인데요. 자, 이 운동 같은 경우는 곡선 운동과 회전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복합 운동입니다. 자, 정리되셨습니까? 운동의 종류는 크게 자, 선운동, 각운동, 복합운동이 있다. 자, 선운동은 두 가지 있죠. 직선 선운동, 곡선 선운동. 자, 야구공을 던졌습니다. 쭉 올라가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곡선이죠. 포물선도 곡선 운동입니다. 자, 각운동은 내축에 의한 회전과 외축에 의한 회전이 있다. 자, 그리고 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데서 복합 운동입니다. 자, 6번 문항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스키 점프 비행 구간에서 신체 중심의 이동. 자, 스키 점프 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점프하면 곡선 운동을 하겠죠. 자, 그래 선운동입니다. 선수의 손을 떠난 투포환. 자, 물체를 던지게 되면 쭉 올라갔다 포물선 운동을 할 것입니다. 자, 선운동입니다. 자, 100m 달리기 시 신체 중심의 이동 궤적. 자, 이렇게 달리기 하게 되면 신체 중심의 이동 궤적은 직선 운동입니다. 체조 대차 돌기 시 신체 중심의 이동 궤적. 이 부분은 각운동이죠. 조금 전에 봤습니다. 자, 철봉의 대차 돌기 요거지 않습니까? 각운동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문항 보겠습니다. 각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직선 경로를 움직이는 운동과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이 복합된 운동 형태. 자, 여기 뭡니까? 복합 운동이죠. 복합 운동. 자, 직선 그리고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 복합 운동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니까. 자, 2번입니다. 물체나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질점의 경로가 평행하게 곡선을 이룬다. 곡선선 운동이죠. 3번 물체나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질점이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 같은 방향으로 평행하게 움직인다. 직선 운동입니다. 4번 물체나 신체가 고정 축을 중심으로 일정 시간 일정 동안 회전한다. 자, 그러므로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8번입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무게중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아닌 것은 자, 무게중심과 관련돼서 간단히 그림을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은 신체의 자세에 따라 변한다. 자, 무게중심은 변합니다. 이렇게 차렷 자세 했을 때, 손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손의 움직임이 틀려졌을 때, 그리고 위로 물체를 들었을 때 무게중심이 틀려진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무게중심이 신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체 외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은 신체 외부에 위치할 수도 있고, 자, 허리, 제기나 수영의 파이크 자세에서는 일시적으로 무게중심이 신체 외부에 있을 수도 있다. 신체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편에 그 높이뛰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1번 동작 같은 건 배면뛰기죠. 포스베리 동작인데 포스베리 동작 같은 경우는 인체보다 무게중심이 낮게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점프, 스쿼트 점프 자세 같은 경우는 인체 내에 무게중심이 있죠. 같은 바의 높이가 6피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포스베리 동작 같은 경우는 6피트보다 조금만 높이 점프를 해도 넘을 수 있지만 스쿼트 점프 같은 경우는 8피트, 기존의 높이 6피트에서 무게중심이 2피트만큼 더 올라갔기 때문에 2피트만큼 더 높이 뛰어야지만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질문 보겠습니다. 높이뛰기 선수가 발을 효과적으로 넘기 위해서 배면뛰기 기술을 구사한다. 맞죠? 배면뛰기 기술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인체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스쿼트 점프에 비해서 훨씬 효율적인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레슬링 선수가 안정성을 증가하기 위해 무게중심을 낮춘다. 맞습니다.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낮춥니다. 자,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무게중심을 낮추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저면을 넓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탠드를 했을 때 이렇게 넓게 벌렸을 때 자, 이 지면을 잇는 것을 기저면이라 하죠. 스탠드를 넓게 할수록 기저면이 커지게 되고 기저면이 커지게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단거리 크라우칭 스타트 시 빠른 출발을 위해서 무게중심을 낮춘다. 자, 단거리 크라우치 스타트 할 시 그 무게중심을 낮추게 되면 출발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출발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안정성이 높게 되면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단거리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에서는 무게중심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크라우칭 자세 어떻게 하시는 거 아십니까?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머리고 몸통이고 다리 이렇게 서고 손 앞으로 이렇게 서는 자세를 크라우칭 자세라고 하죠. 근데 지금 손 짚는 이 지면에 가깝게 무게중심을 이동시킵니다. 출발과 동시에 빨리 움직이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불안정, 거의 넘어지기 직전까지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자, 4번. 배구 스파이크 시 타점을 높이기 위해 무게중심을 높인다. 맞습니다. 다음 문항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항입니다. 시소의 중심으로부터 1.5m 지점에 몸무게가 500N인 사람이 앉아있다. 몸무게가 600N인 사람이 반대편에 앉아 시소의 평형을 유지하려면 시소의 중심으로부터 몇 미터에 앉아야 하는가. 자, 이 문제는 지뢰의 법칙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지뢰의 법칙. 자, 힘과 힘팔의 곱은 저항과 저항팔의 곱과 같다는 지뢰의 법칙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시소의 중심입니다. 시소의 중심으로부터 1.5m 지점에 몸무게가 500N인 사람이 앉아있고, 자, 600N의 사람이 앉았을 때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미터 지점이 있어야 되는가 라는 문제지 않습니까? 자, 500N, 자, 힘입니다. 힘 500 곱하기 힘 8, 1.5m가 힘 8이죠. 축으로부터 힘의 작용선까지의 수직거리가 힘 8입니다. 자, 그러므로 1.5m는 600N, 저항 600N 곱하기 축으로부터 저항점까지의 수직거리 x. 자,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뢰의 법칙. 자, 지뢰의 법칙은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뢰의 법칙이다. 지뢰의 법칙은 이렇게 평형 상태에 있는 지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일으키는 회전력인 토크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일으키는 토크의 합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지뢰의 법칙이라 합니다. 다시, 평형 상태에 있는 지뢰는 시계 방향의 토크의 합과 반시계 방향의 토크의 합이 동일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선생님들께서 정리하셔야 할 부분이 지뢰입니다. 지뢰.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입니다. 자, 먼저 1종 지뢰입니다. 1종 지뢰는 축이 중앙에 있는 형태를 1종 지뢰라고 합니다. 자, 2종 지뢰는 저항점이 중앙에 있습니다. 3종 지뢰는 힘점이 중앙에 있습니다. 먼저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를 구분하셔야 하고 2종 지뢰와 3종 지뢰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종 지뢰 같은 경우는 저항점이 중앙에 있다 했습니다. 자, 축으로부터 저항점까지의 수직거리를 저항팔, 축으로부터 힘점까지의 수직거리를 힘팔이라고 합니다. 자, 2종 지뢰의 경우는 힘팔이 저항팔보다 길므로 힘의 이득을 봅니다. 자, 힘의 이득을 보기 때문에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덩키 카프레이즈 하는 모습인데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발끝이 축이 되고 인체의 무게중심이 저항이 되는 것이고 뒤쪽에 있는 가자미근과 비복근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앙에 저항이 있다. 2종 지뢰다. 자, 다음 3종 지뢰입니다. 3종 지뢰는 축으로부터 힘점까지의 거리인 힘팔보다 축으로부터 저항점까지의 수직거리인 저항팔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따라서 힘의 손해를 봅니다. 힘의 손해를 본다. 자, 그렇지만 힘의 손해를 보지만
속도와 거리의 이득을 봅니다. 자, 반면에 이종지대는 힘의 이득을 보지만 속도와 거리의 손해를 봅니다. 자, 이 부분 꼭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지대의 유형 1종, 2종, 3종 지대, 그리고 지대의 3요소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축, 저항, 힘. 축과 저항과 힘점이 지대의 3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2종 지대와 3종 지대의 특징까지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거리와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A란 지점과 B란 지점이 있습니다. A란 지점과 B란 지점을 이동한 궤적의 길이를 거리라고 합니다. 거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의 궤적의 길이를 거리라고 합니다. 반면에 변위는 한 지점에서 한 지점까지의 최단거리입니다. 최단거리를 변위라고 합니다. 거리는 스칼라형입니다. 스칼라. 크기만 있습니다. 크기만 있는 스칼라다. 반면에 변위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벡터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벡터. 자, 다시 보겠습니다. 거리, 변위. 자, 거리는 스칼라, 변위는 벡터. 자, 그리고 거리는 크기만 가지고 있고 변위는 벡터량이므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 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경로. 맞습니다. 한 지점에서 한 지점까지의 이동 궤적을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음, 거리는 스칼라 양으로서 크기만 존재한다. 자, 거리는 스칼라 양으로서 크기만 존재합니다. 변위는 벡터량으로서 크기만 존재한다.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이 있습니다. 변위는 두 지점을 잇는 최단 직선거리다. 자, 모두 맞는 부분입니다. 자, 11번 문항입니다. 일상생활 또는 스포츠 상황에서 토크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토크입니다. 자, 토크는 회전력이죠. 회전하는 힘을 토크라고 합니다. 토크. 다른 말로 힘의 모멘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힘의 모멘트. 자, 토크는 편심력과 모멘트 팔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모멘트 팔. 자, 모멘트 팔이란 힘의 작용선부터 회전축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이게 뭐냐? 아까 지리할 때 했었죠. 축이 있었고 여기 힘이 가해져서 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축으로부터 힘의 작용선까지의 수직거리, 자, 이것을 모멘트 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편심력이 무엇인가? 자, 봅시다. 편심력은 회전을 유발하는 힘인데요. 자, 여기 당구공이 있습니다. 당구공이 있는데 중심으로 통과하는 힘이 가해졌을 때 이 공은 회전을 합니까?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자, 물체의 중심을 통과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구심력. 반면에 물체의 중심을 벗어나는 힘을 편심력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물체의 중심을 벗어나는 힘을 편심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2번, 3번과 관련돼서 물체의 중심을 통과하는 힘 같은 경우는 회전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2번과 3번 같은 경우 물체의 중심을 벗어났을 때는 회전이 발생하는데, 물체의 중심으로부터 가상의 선을 그어가지고 모멘트 팔, 축으로부터 힘의 작용선까지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회전하는 힘, 즉 토크의 크기가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2번과 3번이 동일한 힘이라고 할지라도 모멘트 팔의 길이가 긴 3번이 더 큰 회전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지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의 업어치기 시 상대와 자신의 신체 중심 거리를 최대한 넓게 벌리는 것. 자, 토크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상대와 자신의 신체 중심, 무게 중심의 거리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최소화.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 선수 AB가 있습니다. AB. 자, 무게중심.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회전축입니다. 회전축. 회전축. 자, 회전축이 있고, 힘이 가해지는 부위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그런데 상대방의 무게중심은 이쪽에 있습니다. 저항이 이쪽에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무게중심. 자, 이 부분을 도표로 그린 것이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회전축, 회전축. 자, 힘이 가해지는 힘팔에 힘이 가해지는 지점. 자, 이렇게 했을 때 회전축으로부터 무게중심과의 거리가 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습니다.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회전축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깁니다. 회전축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게 되면, 자, 힘팔의 길이 또한 짧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 동작이 B 동작에 비해서 더 큰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A의 경우가, 이 A 그림의 경우가 B의 경우보다 회전축으로부터 힘팔의 거리가 거리가 길기 때문에 동일한 힘일 경우, 동일한 편심력일 경우 더 큰 힘을 가지고 넘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의 힘팔은 뭡니까? 모멘트 팔입니다. 모멘트 팔. 자, 동일한 힘이 가해졌다고 할지라도 모멘트 팔의 길이가 A가 더 길기 때문에 A 동작이 B 동작에 비해서 유리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유도의 업어치기 시 상대와 자신의 신체 중심 거리를 최대한 좁혀야지 모멘트 팔의 길이가 길어져서 더 큰 힘을 내어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자, 볼트를 쉽게 돌리기 위해서는 렌치를 이용한다. 맞죠? 렌치도 길고 짧은 것에 따라서 틀리죠. 여기 이제 볼트가 있습니다. 볼트가 있습니다. 여기 렌치가 있다. 렌치가 있고, 여기 손잡이가 있다. 손잡이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제 손으로 해가지고 아랫방향으로 당깁니다. 손으로 아랫방향으로 당긴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요 렌치, 볼트가 축이지 않습니까? 볼트가 축입니다. 축으로부터 힘까지의 거리인 모멘트 팔이 A는 짧고 B는 길기 때문에 A에 비해서 B가 동일한 힘일 경우 더 큰 힘을 내는 것입니다. 자, 볼트를 쉽게 돌리기 위해서 렌치를 이용하는 것은 모멘트 암의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 서비를 강하게 하기 위해 공을 임팩트 할 때 신체를 최대한 신전한다는 것은 모멘트 팔의 길이를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역도에서 바벨을 몸의 중심에 가까이 유지하면서 들어 올리는 것은 몸의 축으로부터 저항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저항팔의 길이가 길어지므로 더 큰 힘을 통해서 들어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힘의 세 가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힘의 3요소는 힘의 크기, 방향, 그리고 작용점입니다. 작용점. 자, 힘의 크기는 거리와 속도를 결정합니다. 힘의 방향은 물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작용점은 회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힘의 크기, 방향, 작용점이 힘의 3요소고, 자, 힘의 크기는 거리와 속도, 방향은 방향을 결정하고, 작용점은 회전과 관련되어 있다. 자, 힘과 관련돼서 자,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뉴턴. 자,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힘은 질량 킬로그램이죠.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가속도.
자,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다.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 제곱이다. 자, 회전하는 힘을 뭐라고 했습니까? 토크라는 데 했습니다. 토크는 편심력과 모멘트 팔의 곱이라 했습니다. 모멘트 팔의 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토크는 회전에서의 질량을 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관성 모멘트. 자, 회전 상황이니까 가속도가 아니고 각가속도가 됩니다. 각가속도. 자, 토크는 관성 모멘트와 각가속도의 곱 또는 편심력 곱하기 모멘트 R로 표시되고,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단위와 관련돼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다.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다. 자,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꼭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3번 문항입니다. 인체의 측면을 통과하여 인체를 전후로 나누는 해부학적 운동면은, 자, 인체의 측면, 옆을 통과해서 인체를 전후니까 앞, 뒤로 나누는 면이죠. 자, 이 면은 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 자, 칼로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자르니까 앞면과 뒷면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좌우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르는 것, 이렇게. 자, 앞에서 잘라 나가는 거죠. 전후면입니다. 전후면 하면 좌우로 인체가 잘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르는 것이 수평면입니다. 수평면. 상체와 하체로 나뉘는 것이죠. 자, 면은 칼로 보시면 되고 축은 꼬쟁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좌우축입니다. 좌우축. 요게 좌우축이죠. 좌우축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회전하겠죠. 수직축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회전할 것입니다. 전우축인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회전할 것입니다. 축과 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14번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크기가 같은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이 날아갈 때 운동량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자, 운동량이다. 자,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자, 따라서 질량이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하면 운동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1번 문항 보겠습니다. 같은 속도로 날아오는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의 운동량은 같다. 자, 지금 속도가 같습니다. 자, 속도는 같고 질량이 다르다. 1번과 2번.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이 다르다. 자, 그럼 당연히 운동량이 틀려지겠죠. 같은 게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같은 공으로 속도를 다르게 던져도 운동량은 같다. 같은 공이다. 같은 공이면, 같은 공이란 말은 질량이 같다는 거죠. 속도를 다르게 한다. 속도가 1, 2 틀려지게 되면 운동량은 틀려지게 될 것입니다. 3번. 같은 속도로 날아오는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의 운동량은 다르다. 맞습니다. 같은 공으로 속도를 같게 해서 던져도 운동량은 같다. 자, 맞는 부분입니다. 자, 운동량. 자,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각운동량. 자, 각운동량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각운동량이다. 자, 회전 상황에서의 운동량이죠. 자, 회전 상황에서 질량은 회전 상황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관성 모멘트라고 했습니다. 관성 모멘트. 자, 각운동량은 관성 모멘트 곱하기 속도다. 그런데 각운동량이니까 각속도가 되겠습니다. 각속도. 자, 이 부분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입니다. 토크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는, 토크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다. 자, 토크. 자, 토크는 힘이라고 했죠. 회전하는 힘을 토크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럼 힘. 자, 힘은 ma,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회전 상황에서 질량은 관성 모멘트. 자, 그리고 회전하는 상황에서의 가속도는 각속도.
자, 따라서 토크는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입니다. 자, 그리고 토크는 또 편심력이라고 했죠. 편심력과 모멘트 암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편심력과 모멘트 암의 길이다. 다시 토크는 회전하는 힘이고 편심력과 모멘트 암의 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 꼭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16번 문항입니다. 다이빙 동작의 각 단계에서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 적용과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간단하게 각 운동량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운동에서 운동량이라 했습니다. 운동량. 자, 각 운동 상황에서는 각 운동량입니다. 자,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각 운동 상황에서의 질량을 관성 모멘트라 한다 했습니다. 관성 모멘트. 자, 각 운동에서의 속도를 각속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 각 운동량은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의 곱입니다. 자, 여기서 관성 모멘트는 질량과 회전 반경의 제곱입니다. 자, 관성 모멘트는 질량과 회전 반경의 제곱이고, 자, 그대로 각속도. 자, 따라서 각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회전 반경의 제곱 곱하기 각속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약시 몸을 최대로 신전시켜. 자, 몸을 최대로 신전시켜 관성 모멘트를 최소화한다. 자, 다이빙 동작에서 공중에 뜬 다음에 다양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각 운동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관성 모멘트를 최소화한다가 아니고 몸을 최대로 신전을 시켜서 관성 모멘트를 최대화한다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 운동량은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 자, 관성 모멘트는 질량과 회전 반경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회전 반경이죠. 회전 반경. 자, 따라서 다시 도약시 몸을 최대로 신전시킨다는 부분은 회전 반경을 최대화시켜서 관성 모멘트를 증가시킨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역학적 1을 구하는 공식은 1. 자, 1과 파워와 관련돼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은 힘과 거리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거리하고 변이 차이점 아시죠? 자, 그래 보편적으로 거리 변이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자, 1은 힘과 거리의 곱으로 나타난다. 자, 힘의 단위가 뭐라 했습니까? 뉴턴이었습니다. 뉴턴. 거리는 미터입니다. 자, 1의 단위는 줄이라고 합니다. 줄. 자, 1은 힘 곱하기 거리고 1의 단위는 줄이다. 자, 그럼 파워. 자, 다른 말로 일률이라고 합니다. 자, 일률은 1을 단위 시간으로 나눈 것을 파워라고 합니다. 자, 1이 힘과 거리의 곱으로 나타난다 했고, 자,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특정한 거리를 특정한 시간 만에 간다는 것은 속도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힘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자, 1. 자, 1은 힘과 거리의 곱이다. 인율이라 합니다. 파워는 1을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1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1은 힘과
거리의 곱이고, 시간과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속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파워의 단위, 와트죠, 와트. 일률, 파워, 와트입니다. 와트. 자, 이 부분 꼭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일의 단위는 줄, 파워, 일률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와트. 18번 문항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아닌 것은,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자, 에너지의 단위는 줄입니다. 줄. 일의 단위가 줄이었지 않습니까? 에너지의 단위도 줄입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나타납니다.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와 높이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 하고, 외부로부터의 힘이 가해지지 않고 물체가 운동하는 도중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한 것입니다. 일정. 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는 것이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공을 위로 투사를 합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자, 요 밑에 부분에서 던지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최고가 됩니다. 한 중간 정도의 부분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반반입니다. 자, 최고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최고가 되고 운동 에너지는 0이 됩니다. 다시 내려오는 중간 부분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반반 정도 되다가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는 운동 에너지가 다시 최고가 되고 위치 에너지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19번 문항입니다. 영상 분석 장비로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영상 분석이 카메라나 캠코더 등을 이용해서 운동 수행을 기록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장비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20번입니다. 운동 상황에서 힘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영상 분석 방법 가지고 힘을 직접 측정하지는 못합니다. 스트레인 게이지, 마찰력, 지면 발력 측정 등을 이용해 가지고 힘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기술의 분석 방법과 관련돼서 정량적 분석이 있고 정성적 분석이 있습니다.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이 있습니다. 정성적 분석은 보통 일반적으로 코치 선생님이나 지도자가 그 학생들이 수행하는 동작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정량적 분석이란 지도자의 주관적인 기술을 배제하고 지도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기구나 기계들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정량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정량적 분석의 대표적인 것들이 영상을 이용한 동작 분석, 자, 영상을 이용한 동작 분석, 그리고 지면 발력기를 이용한 지면 발력 분석, 자, 그리고 근전도기를 활용한 근전도 분석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학 기출문제 해설이었습니다.